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 율곡이 선생의 경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리더십이죠.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살던 나라도 지도자 잘못 뽑으면 망하는 거고, 또 잘못됐던 나라도 지도자가 훌륭하면 나라가 흥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유교는, 본래 유교는 여러 번 아시지만은, 본래 우리 유교는 하나는 수기를 말하고 또 하나는 치인을 말해요. 수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개인 수양이란 말이죠. 개인 수양, 자기 관리, 내가 사람이 되고, 내가 훌륭한 인간이 되고, 참된 사람이 되고, 이게 자기 수양, 자기 개발. 이건 나를 잘 만드는 게 수기예요. 근데 유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남을 다스린다, 이거. 남을 다스린다. 남을 다스린다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정치예요. 근데 꼭 정치만이 아니죠. 사회적 봉사,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이 공직에 봉사하고, 또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또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도둑놈을 잡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율곡의 경세 사상은, 율곡의 바로 이 경세 사상은,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이 경세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이에요. 우리가 경세제민이란 말을 하죠. 경세제민. 경세제민.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뭘까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법제도,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경세라고 하는 거예요. 맞으면 세상을 경영하는 것. 우리가 가정도 경영하고 기업도 경영하잖아요. 근데 바로 세상을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경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본래가 유교라는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본래 유교라는 철학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해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지구촌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세상, 그걸 목적으로 하고 이상으로 삼는 게 바로 유교예요. 유교 자체가 정치 철학이고 유교 자체가 사회 철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리학 있잖아요.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 또는 예학,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건 바로 이게 거의 수기지학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수기. 맞으면 내 관리, 내가 자기 관리, 내가 군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 공부, 바로 이것을 주력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고 양명학이고 또 이게 예학이에요. 예학.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율곡의 경세학은 뭐냐? 바로 이건 치인지학이다. 치인지학. 그래서 남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유학, 이걸 우리가 경세학이라고 합니다. 경세학.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조에 보시면 많은 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유학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유학자들마다 다 뭐냐?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존경하는 태계 선생님. 태계 선생님은 사실 율곡 선생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태계 선생님은 아주 그 당시 참 명종 선조조의 가장 존경받는 학자요 스승이시죠. 제가 볼 때 태계 선생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당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태계 선생님 다 존경해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이 태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의 학문은 어떤 쪽이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90%는 바로 이 수기제학이다. 수기제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군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인간성을 잘 지키느냐, 선한 본성을 잘 지키느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경이다 이 말이에요. 경.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은 경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경을. 물론 태계 선생님도 상소문이 있어요.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 상소문을 봐도 결국은 뭐냐? 임금한테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하느냐? 정치를 개혁해라, 교육을 개혁해라, 군사제도를 개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17살짜리 선조 임금이, 선조 임금. 그러니 어린 군주가 임금이 돼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신법을,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그게 태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인간. 세상 만사가 다 인간이 하는 거다. 그럼 임금도 뭐예요? 인간이야. 그럼 임금에 뭐가 중요해? 생각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뭐 난리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난리 아닙니까? 난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다 무슨 문제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치나 행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계 선생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수기지학이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율곡 선생은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율곡의 학문은 어떠냐? 하나는 성리학이고 또 하나는 경세학이에요. 네. 태계 선생님은 거의 성리학 중심이에요. 성리학 일변도예요. 태계 선생님은 거의 그분의 학문은 성리학이에요. 근데 율곡은 안 그렇다. 율곡은 성리학 플러스 경세학이 있다. 이 경세학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실학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실학이에요. 실학. 네. 여러분들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에 많은 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제가 볼 때 바로 이 경세학에 실학에 능통했던, 유능했던, 그리고 실학에 관심을 가졌던 유학자 몇 사람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첫째로 정도전이 있어요. 삼봉 정도전 선생. 그렇죠? 삼봉 정도전 선생은 바로 이성계 이방원이가 조선을 혁명을 하고 조선을 세우자
그 조선이란 나라를 유교 이념으로 디자인을 한 분이에요. 조선이란 나라를 설계하고 기획을 한 분이에요. 뭘로? 유교 이념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서울을 가보면 바로 정도전 선생이 심지어는 뭐예요? 말하자면 남대문, 동대문에 이름을 장명을 하고 거리에 이름을 짓고 동네 이름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유교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가면 명륜동, 명륜이 뭐예요? 명륜이. 그죠? 명륜동, 숭례문, 숭례예요, 숭례. 숭례문, 예? 흑인문, 뭐, 예? 뭐, 찾아보면 말도 못해. 이 정도전 선생은 조선이란 나라의 설계를 전체적인 유교적인 설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양반은 결국 이방원이한테 암살을 당하죠. 아마 그분이 오래 살았으면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암살당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방촌 황희 선생이에요. 황희정수. 네.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청백리로 얘기를 하고 또 세종대왕 시절에 아주 대표적인 명제상이죠. 근데 이 양반은 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학자는 아닌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치가 성공한 시대가 세종시대예요. 그런데 그 세종시대에 방촌 황희 선생은 영의정만 18년을 했어요.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18년.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를 18년을 한 거예요. 2인자 역할을 18년을 한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합쳐서 얼마냐? 24년을 했어요. 6조 판사를 다 지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 세종대왕 집권에서 임금 돼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방촌 황희예요. 그러니까 황희 없는 세종이 없고 세종 없는 황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군을 제대로 밑에서 보좌하고 해서 말하자면 유교국가, 가장 모범적인 조선시대 유교 정치를 실제로 실천했던 시대 그 주역이 누구냐? 방촌 황희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율곡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실학자 반계 유형원 선생이죠. 반계 유형원. 그렇죠? 예. 이 반계 유형원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반계 수록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양반은 평생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제야에서 처사로서 일생을 보낸 제야학자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전라도 여러분들 변산반도 거기 가면 격포가 있고 그 안쪽 들어가면 거기에 부안이 거기 변산 그쪽에 거기에 바로 거기서 지거하면서 농민운동을 지도하고 직접 그 농민 요즘 말하면 정말 새마을 지도자를 한 거예요. 농촌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제야의 처사로서 있으면서도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19년 동안 이 조선이란 나라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조선이란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백서를 낸 거예요. 그게 저 유명한 반계 수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반계 수록. 네? 그래서 반계 수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 분이 바로 반계 유형원 선생님.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실학자가 많이 있죠. 성호 이익도 있고 이런 분들 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응? 다산 정약용 선생. 아마 제가 볼 때 다산 선생은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우리 유학사에서 퇴계, 율곡,
저보고 얘기하라면 그 다음에 다산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 근데 이 양반도 뭐예요?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 유학자가 그 당시 유교사회란 말이야. 어? 그런데 완전 꼴통 유학자인데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벽이라는 사람한테서. 성경, 기독교의 얘기를.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거든. 새로운 세상이거든.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사상을 들었을 때 그 뭐 충격이 엄청 컸던 거예요. 이 청년 다산이. 그래가지고 잠시 사실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형제들이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가 다 기독교에 빠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 뭐예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하나는 죽고 하나는 같이 둘이 유배를 가서 결국 다산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18년. 그게 32살인가 30대 32살인가에 가가지고 60 가까이 돼서 풀려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많은 세상을 사는 완전히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 이놈의 임금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안 그렇겠어요? 한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은 한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18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분이 다산 선생님. 어마어마해요. 그 저술이 말도 못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동안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그래서 이 다산 선생이야말로 또 어떤 분이냐? 경세의 대가죠, 대가. 그리고 아주 개혁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런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물론 그 밖에도 이제 조금씩 뭐 한마디 나라 걱정하고 한 분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남명 선생님도 그렇고, 또 중봉 조원 선생이라든지 왜 웃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냥 나라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경륜이죠, 경륜. 경륜. 경륜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면 대책을 가져야 대책.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자, 지금 우리나라 뭐가 문제냐? 뭐 교육이 문제다. 그럼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우리나라 국방이 문제다. 국방. 그럼 국방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 선거하지만 제가 볼 땐 다 그게 그건 것 같아. 예? 뭐 준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준비했다는 사람이나 안 했다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예? 저는 우리가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좀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인물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꽤나는 우리나라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저는 그거는 숙제 중에 숙제예요. 우리가 다른 쪽은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업 쪽에도 얼마나 지금 잘 나가. 그죠? 스포츠, 손흥민을 비롯해서. 에? 또 예술 문화 분야도 뭐 BTS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를 펄펄 뛰고 날려요, 지금. 근데 딱 하나 뭐냐? 어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고, 이게 우리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정말 대통령 정도 나오는 말이죠. 국민들한테요. 설사 얻어 맞더라도 정말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쳐다보고. 에?
써준 거 안 읽고.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지. 안 그래요? 깊은 건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큰 줄거리와 방향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외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 중국 문제, 미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문제는,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머릿속에 큰 줄거리는 있어야지. 경제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럼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 교육이 인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나라의 중요한 큰 줄거리의 문제의식을 갖고 적어도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보면 안 보여. 예? 여구, 야구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참 그냥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차선으로 찍어야지. 차선으로. 어쨌든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율곡 선생은 어떤 분이냐? 바로 경륜을 가졌던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세가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시국에 대한 관심만 갖고 문제의식만 갖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이어야 우리는 명실공히 경세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율곡 선생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한편으로는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퇴계 선생과 맞적수 아니요?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성리학에 있어서도, 철학에 있어서도. 예? 율곡의 철학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님의 성리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봉, 기대승과 그 다음에 율곡인 거예요. 율곡이에요. 그런데 율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느냐? 바로 경세학이 있다. 경세학이. 그래서 이제 18세기, 17, 18세기에 가면 영조, 정조 시대 이제 우리나라 실학이 전개되잖아요. 실학파가 나오게 되죠. 그 실학의 선구자가 누구냐? 바로 율곡 선생이에요. 그 실학의 선구자가 바로 율곡 선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율곡 선생의 바로 이 경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율곡 선생의 바로 이 율곡 선생은 이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요?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율곡 선생의 상소문 가운데 만원 봉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소문이 있어요. 만원 봉사. 율곡 선생은 틈만 나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대개 다른 분들은 상소문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저 임금이 벼슬 내리면 감사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예.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거. 근데 율곡은 안 그래요. 율곡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되면 그 속에서 틈만 나면 뭘 하느냐? 나라 걱정을 해요. 나라 걱정. 지금 이 나라는 뭐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의 상소문이 한 125편인가 되는데 그 상소문이 구구절절이 거의 다 내용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곡의 상소문 자체가 이게 바로 경세사상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소문이 뭐냐? 만원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무려 만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문이요. 그래서 이게 선조에게 바친 상소문인데 이건 아주 뭐 그 내용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정치 철학을 담은 논문이에요. 명론문이에요. 명론문. 자, 여기 맨 앞에 율곡이 뭐라 그러느냐? 여기 맨 앞에서 율곡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기, 지시,
사요무실이라. 사요 무실이라. 정기이지시 사요 무실. 정기이지시 사요 무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시, 때를 아는 게 귀하고, 때를 아는 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게 귀하다. 지금 말하면 뭐냐면 상황의 인식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정상인가 비상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죠. 철부지.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얘야, 넌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렇게 철이 없냐 그러죠. 철이 뭐예요? 철이 때예요. 때. 사시사철의 철. 그게 절이에요. 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예? 연애할 때인지 공부할 때인지 모르는, 때를 모르는 거. 철, 부지 알지 못하는 거. 한 나라 대통령이, 한 나라의 임금이 때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의 임금이 때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또 나라 망하는 거예요. 선조 바로 뭐예요? 선조가 때를 철부지어서 때를 몰라서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겪는 거예요. 인조가 철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을 막 받는 거예요. 한말에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 바보 같은 임금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로 간 거예요. 망하는 나라로. 예?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다 이게 뭐예요? 쓰레기 같은 임금들이에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도 IMF가 왔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정상이냐 비상이냐, 이걸 모르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서는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유학에서는 이 때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창업기. 하나는 창업기. 그 다음에 수성기. 그 다음에 경장기. 이렇게요. 창업기라는 건 뭐냐? 나라를 처음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때,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혁명.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꼴이 뭐냐? 이건 뭐 소생할 희망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완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뭐냐? 창업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성계의 조선혁명. 예? 이성계가 혁명했잖아요. 고려를 뒤집었고. 그러면 과연 이성계의 혁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한 것이냐는 판단은 어디서 내리는 거냐? 그 당시의 상황이 과연 희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고려 말에 그때가 그냥 혁명 안 했어도 된다, 아니다, 이건 희망이 없었다. 그럼 그 관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해요? 백성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5.16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6.25에서는 창업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성기라는 건 뭐냐? 이게 소위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정치가 잘 돼. 안정적으로 잘 돼. 그럼 어떻게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걸 이어서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성이에요, 수성. 예? 앞에 사람이, 앞에 임금이, 앞에 대통령이 잘했어. 어떻게? 이어가기만 하면 돼. 자, 이어가기만 하면, 계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가 뭐냐?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성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장기예요, 경장. 오늘날은 우리가 경장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이 경장이라는 말은 개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생기죠. 부패하게 되죠. 썩게 되죠. 모순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로 보는 거예요. 창업기, 수성기, 경장기로 보는데 율곡 선생은 그 당시 16세기 조선의 현실을 뭘로 봤느냐? 경장해야 된다. 그래서 경장기로 본 거예요. 경장.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 현실을 경장기로 인식했다. 개혁해야 할 때다 이거예요. 지금이 개혁해야 할 때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기회만 되면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해요. 경장 개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율곡을 비아냥거려요. 저 사람 율곡은 말이야 입만 벌리면 개혁이요. 저 사람 경장 좋아하는 사람, 개혁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남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에? 자, 율곡 선생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곡이 지금 이 나라가 마치 200년 묵은 집이 썩어 문드러져서 동쪽을 고치면 서쪽이 무너지고 서쪽을 고치면 동쪽이 무너져. 유명한 목수라도 손댈 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200년 묵은 집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동쪽 고치면 서쪽 고치면 동쪽이 무너져. 그러니 유명한 목수도 손댈 바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곡은 그래요. 삼척동자 어린아이 눈에도 나라 망하는 꼴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나라 망할 것을 생각하면 밤중에 잠이 오질 않는다.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율곡이. 예? 나라 망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 퍼쩍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팔짱만 끼고 나라 망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 선조를 전하께서는 참 영특하시고 어지셔서 한번 결심만 하면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사온데 할까 말까하다 말까에서 끝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우유부단한 임금이에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해서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율곡은 선조에게 강력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그건 다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시예요, 요게 지시. 그래서 상황을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요무실이라. 자,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실. 자, 이게 열매실자예요. 실을 힘쓴다. 이게 무실이란 말이에요, 무실. 자, 여러분들 생소한 말이지만 이 무실이란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율곡의 무실. 율곡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실을 힘쓴다. 실을 힘쓴다. 자, 율곡의 무실 사상. 여러분, 이 율곡의 무실 사상이 이제 그 뒤에 전개되는 18세기 조선의 실학사상. 그 실학사상의 철학적 이념이 되는 거예요. 실학사상에. 실을 힘쓴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디냐. 한말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만들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흥사단을 만들면서 흥사단의 이념,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 나와요. 거기에 무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무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무실 사상을 이어받아요. 무실 사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게 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만원봉사라는 상소문의 맨 앞에 서두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서 이제 율곡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난에 빠졌는데, 위난이라는 거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거죠. 나라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것을 미리 알고, 국가의 위난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 그거를 뭐냐? 대지요, 대지. 응? 그건 대지요. 아주 크게 지혜로운 지도자다 이 말이야. 대지. 국가의 위난을 알고서, 이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의 위난을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대비하는 자. 이게 중지예요. 중지. 국가의 위난을 현실로 목고하고, 좀 늦긴 늦었지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잘해서 그 위난을 막는 거지. 그런 지도자를 중지라고 그래요. 이거 잠깐, 제가 요거 잠깐 실수해서 요거 대지가 아니라 상지. 요거, 죄송해요. 대지가 아니라 상지.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뭐냐? 국가의 위난을 알고서도, 보고서도 대비하지 않는 자. 여기 하지. 이게 하지. 그렇죠? 국가가 지금 위태롭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대비를 못하는 자, 안 하는 놈. 이게 뭐냐? 이게 하지. 이게 형편없는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선조 보고 뭐라 하느냐? 전하께서는 적어도 하지는 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 선조 같은 사람 뭐예요? 하지죠, 하지.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현찮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이 누구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선조, 인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고종, 순종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특히 중요한 건 전쟁. 외침을 받아서 전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건 백성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율곡 선생은 지도자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상지, 중지, 하지 이렇게 나눠놓고 적어도 하지는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외교도 잘해야 돼. 외교도. 안보가 중요하니까. 국방도 있어야 돼. 교육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백성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중요해. 경제가. 또 나라 발전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도 융성해야 돼. 문화해야 돼. 문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국정 전반을 다 헤아려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그 분야별로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잘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병인가 진단을 잘하고 또 뭘 잘해? 처방을 잘해야 돼. 약을 쓸 건가, 아니면
수술을 할 건가? 이걸 잘하는 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도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곡 선생은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 문제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율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실 사상을 무실을 얘기했다 했는데 율곡은 이 만원봉사라는 이 상소문에서 조선의 그 당시 현실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무실, 이 무실이라고 그래. 무실, 실이 없는 세상. 16세기 조선이 어떤 세상이냐? 무실, 없을 무자 무실이에요. 실이 없는 세상, 실이 없는 인간, 실이 없는 시대. 율곡은 바로 이 실. 지금 이 나라가 뭐가 문제냐? 실이 없다. 그럼 이 실이 뭔가? 율곡이 말하는 이 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진실이란 뭐예요? 진실이 없다는 건 거짓이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거짓이다. 임금도 거짓말하고 신하들도 거짓말하고 백성들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가 지금 그 꼴 아닙니까?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율곡이 바로 이 진실.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냐? 임금부터 관료들, 지도자, 또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뭐냐? 전부 거짓이 아주 습관이 됐다. 거짓이. 예?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교에서 이 실이라는 사상은 어디서 온 거냐면 중용, 맹자에서 이 성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 성사상이 이 정성성 있잖아요. 성. 이 성사상이 이게 뭐가냐? 이게 실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실로 변하는 거예요. 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용에 뭐가 나오냐면 성자는 성자 물지 종신이 불성이면 무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용의 말씀이에요. 중용의 성자는 물지 종신이. 여러분 이 성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해석하느냐? 글자는 정성성자지만 우리 철학에서는 정성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자가 해석하기를 진실무망,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 그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참된 거, 거짓이 없는 것, 그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유교의 성리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성자. 근데 이 성이라는 건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 자, 성자, 물지종신이. 물지종시. 저 물이라는 건 뭐야?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이 만물. 모든 것의 종시, 끝이요 시작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이런 말 알파요 오메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작되는 근본이 뭐냐? 참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면 무물이라.
성이 아니면 물도 없다. 성이 아니면 물도 없다. 참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참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물이 될 수 없다. 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해? 마네킹이야, 마네킹. 마네킹도 사람처럼 생겼잖아, 인형도. 근데 그럼 가짜죠? 가짜니까 뭐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참되어야 사람인 거예요. 자, 시계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맞추는 기계예요. 근데 장난감 시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짜지, 가짜. 가짜니까 어떻게? 시계처럼 생겼지만 시계가 아니요. 그 말뜻이 뭐냐? 불성이면 무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존재도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만고불변의 진리요.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자, 임금이면 임금 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인데 어떻게 임금 같지가 않아? 뭐야? 참되지 않은 거지. 그럼 임금 아니요. 그 소리예요. 에? 너 부모요, 부모요.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 같질 않아? 그럼 너 부모, 형식적으로는 부모지만 부모 아니다 이 말이야. 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자가, 그러니까 성자가 성리학에 와서 뭘로 바뀌느냐? 실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실 그러죠. 합쳐서. 우리 성실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실한 인간이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가장 훌륭한 칭찬이 뭔지 아세요?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뭐 저 사람 잘생겼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훌륭한 칭찬은 뭐냐? 저분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찬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 뽑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장 성실한 사람 뽑아야 돼요. 에? 물론 착하게만 안 되지. 일도 잘해야지. 대통령은 일 잘하는 것도 봐야 돼요. 착하기만 하면 뭐 우리가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 갖다 모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해야 되니까. 외국의 침략도 막아야 되고, 그죠? 나라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도둑놈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도 잘해야 돼요. 유능해야 돼요. 착하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바로 이 율곡의 이 무실사상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이 성사상에서 온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실자를 보시면 이 재밌는 게 실자가 이게 하나는 뭐냐면 참실자예요. 참실자. 참실. 이게 뭐예요? 진실하다 그 말이야. 거짓이 없는 거. 그게 참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무슨 실이에요? 열매 실이죠. 그죠? 열매 실자 이게. 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밤이 열잖아요. 밤. 자, 밤 열매가 속이 꽉 차야 밤이죠. 만약에 밤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속이 아무것도 없어. 쭉정이야, 쭉정이. 그러면 참이 아니죠? 참 되어야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참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가 없어. 우리 나락 떨어져. 벼도 그렇죠? 벼농사. 벼가 어때요? 지금 가을에. 알매가 들어있어야 꽉꽉 차야 그걸 우리는 참으로 벼라고 하는 거예요. 벼처럼 생겼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죠. 쭉쭉정이요. 그건 우리가 가짜냐, 가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
참시할 때는 이게 도덕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열매시할 때는 이거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경제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 실자가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진실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실이, 경제적인 실이의 뜻이에요. 실이. 실질적인 이익, 실이.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실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 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정말 훌륭한 경제는 반드시 그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돼?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는 경제여야 훌륭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때요, 그동안? 자, 삼성이 세계 1등이요. 삼성도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이재용 부회장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고생했잖아요. 어? 그 몸부림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도 뭐를 해야 되느냐? 기업도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짓말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래야 진실한 기업이 돼요, 어떻게 해요? 또 진실한 상품을 만들어야 돼. 상품이 진실해야 돼. 상품이 가짜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봐요. 수많은 부속품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근데 어느 하나가 가짜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짜 부실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콜을 가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기업을 봐도 뭐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 음식점을 봐요,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은 뭐예요? 분명히 뭐예요? 고객들이 믿는 거예요. 믿어. 왜? 아, 저 집은 재료도 진실하고, 사람도 진실하고, 저 집은 속이지 않는다. 맛도 진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글바글 가는 거예요. 손님이 많은 집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율곡 선생이 말하는 이 무실의 실, 첫째가 뭐냐? 진실이다, 진실. 진실하기를 힘쓰는 거. 이게 무실의 첫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실천. 그 당시 율곡이 봤을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온통 무실이 없을 무자예요. 무실이요. 실이 없어. 뭐가 없어? 실천이 없어. 실천이 없어. 임금도 신하도 백성들이 다 뭐냐? 말만 많아. 말만. 공리공론, 공리공담, 말만 많아. 입으로만 떠들지 실천이 없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들 평가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말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로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결국은 정치라는 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정치의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실천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율곡이 볼 때 어떠냐? 임금도 입만 나불거리고, 신하들도 입만 나불거리고, 백성들도 말만 많고, 아무것도 없어, 실천이. 그래서 율곡이 그 당시에 뭐냐? 이러한 조선 사회의 병폐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실용이에요, 실용이 없다, 실용. 쓸모가 없다, 쓸모가. 그러니까 저건 뭘 말하는 거냐? 명분론, 허례허식. 그 당시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유교가 문제가 뭐예요? 명분론이 강하죠. 명분론이 엄청 강한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허례허식. 우리가 예의도 뭐예요? 남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예? 양반 티를 내고. 속은 썩어 들어가고 속은 완전 거지인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탁하니 그럴듯해 양반 티를 내는 거예요. 헐의 허식. 헐의 허식. 바로 율곡은 그 당시 이 조선조 사이에 바로 이 명분의 헐의 허식과 명분에 치우친 이 세태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용이 없다. 그래서 이 무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진실도 없고 실천도 없고 실용성도 없는 이런 나라, 이걸 뭘로 바꾸느냐? 무실로 바꿔야 된다. 없을 무자 무실을 힘쓸 무자 무실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이 바로 이 무실사상, 이것은 우리가 율곡의 경세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율곡은요, 이 경세사상이 율곡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풍부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곡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율곡 선생은 정치라는 것은, 자, 이거 한번 쓰고서 이어국자의시. 여러분, 저게 있는데, 이어국자의시. 그 다음에 해어국자, 국자의비열. 자, 요거는 자, 율곡 선생은 정치나 행정의 목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임금이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목민관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냐, 그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이어국자의시, 해어국자의비라. 나라에 이로운 게 그게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 되고, 그게 옳은 거요. 나라에 이로운 게 옳은 거요. 나라에 해로운 것이 그런 것이 된다. 예? 우리가 이러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옳고 그름 따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요? 전부 내 편이요. 내 편. 저쪽에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편이면 아니요, 잘했어, 이런다. 예? 저 사람이 미우면 어떻게 해요? 미우면 잘했어도 잘했다 소리를 안 해. 우리는 지금 우리 오늘의 우리 사이가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벌써 뭘 따져? 내 편을 따져. 내 편. 저게 내 편이야. 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혼동되는 거예요. 율곡 선생은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옳은 거야. 나라와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거요, 제가 볼 때 청와대에다가 걸어놔야 돼요. 액자 만들어서. 안 그래요? 청와대, 국회의사당, 예?
전국 시장, 도지사, 정치인들한테 이거 액자 만들어 다 돌려야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또 누구? 판사, 검사, 경찰서장. 안 그래요? 표준이 어디에 있어? 표준이. 나라와 국민인 거예요. 나라와 국민. 나라와 국민에게 이로우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율곡 선생에 대해서 감동을 해요. 정말 감동을 해요. 응?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에? 율곡 선생의 명언입니다. 명언 여러분들. 명언입니다. 정말. 혹시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정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좀 써서 액자로 써서 선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여기 진주도 진주 시장실에 저런 걸 보내야 돼. 저런 걸.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요. 자, 제가 볼게요. 이 구자는 진실로 구자죠. 진실로 구, 가히, 편어구, 이여민즉, 개, 다겠자, 가위, 치사야요. 불능, 안기국, 보기민즉, 개, 불가의, 치사야라.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다 쉬운 글자예요. 자, 해석해보죠. 진실로 나라에 편안하고 백성에게 이로우면 그건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나라에 편안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보호해. 그런 일이라면 그건 뭐냐? 무조건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로 여기 불능이 능이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 여기는 반대요.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모두가 뭐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요.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예? 자, 이것도 명문이에요. 명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행정가들 있잖아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구청장. 자, 이분들은 많이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고, 그죠? 법을 만들고 일을 해요. 그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자, 대장동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결제를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그 원칙은 뭐냐?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우냐 편안하냐. 원칙은 그거예요. 기준은 그거라면 딴 거 없단 말이에요.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백성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에? 그럼 어떻게 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나라에 해롭고 백성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 원칙이 뭔가? 나라와 백성의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액자 만들으셔서 전국의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들에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뭘 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걸 알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 행정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라와 백성이다. 나라와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율곡의 이 경세사상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 국시론이에요. 국시론. 자, 국시론. 국시. 여러분, 국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국시는 옛날에 반공이다. 우리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 시대 쭉 아마 전두환 정권까지 거의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 이랬을까요? 그건 뭐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었지. 왜냐? 그 당시로서야 우리가 분단된 국가로서 또 북한의 침략을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또 우리가 보다시피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까지 쳐들어오고 우리 그런 사태를 겪었잖아요. 수많은 우리는 공비 침략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50 시절에 유성환이라고 하는 대구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다라고 했다가 그때 어떻게 구속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성환이라는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시는 통일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면 참 그때만 해도 얼마나 경직된 세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 하여튼 이 국시라는 게 뭐냐? 국시라는 거는요, 이게 정치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요때, 요 시자는 요때는 원래가 이 시자잖아요. 이 시자. 이것. 여기서는 그냥 오를 시자예요. 오를 시. 국민들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게 국시. 국민들이 옳다고 하는 거. 나라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거. 나라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거. 그게 국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도 헌법을 만드는 것도 헌법을 고치는 것도 국민투표도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 따지고 보면 누구 뜻을 묻는 거예요? 국민들의 뜻을 묻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그 뭐를 해요? 여론조사. 또 국민투표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통해 대통령 뽑잖아요. 우리.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자, 우리 북한하고 통일하자. 자,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요?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죠. 그죠? 이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수결이 이기는 거예요. 다수결이. 그런데 여기 율곡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율곡 선생님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시의 정립은 우불가의 구설쟁야라. 이것은 더욱이 구설, 말로써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논리 싸움이 아니다. 국시는 그러니까 국시를 세우는 것은 말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거 있을 텐데 한번. 국시. 밑에 주 보시면 나올 건데 국시. 120. 국시자 나오죠. 국시자. 나올 텐데. 안 나와요? 127페이지 나오네요. 예? 안 나와요? 127페이지? 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자, 국시라는 것은
더욱이 구설로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니. 자, 인심지 소동연자 위지공론. 자, 요거만. 인심지 소동연자.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위지공론. 위지공론. 그 다음에 공론지 소재. 공론지 소재. 위지 국시라. 위지 국시라. 야, 우선 이거 보세요. 사람들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일러 공론이라 한다. 우리 사람들 마음이 너도 나도 다 뭐냐? 맞아 그려 한단 말이야. 에? 그려 맞아. 그려 나도 그려 너도 그려. 사람들마다 다 뭐냐? 맞아 그게 맞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론. 자, 공론지 소재. 그 공론이 바로 모여있는 곳. 그 모여있는 곳을 일러서 국시라고 한다. 그게 국시다. 그러면 국시가 세워지는 건 뭘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국시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우리가 통일은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어떻게 뽑을 것이냐? 예? 국가의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바로 그 국시를 세우는데 중요한 방법이 뭐냐? 공론이다, 공론. 맞죠, 공론. 그런데 율곡 선생은 참 똑똑해요. 여기서 똑똑한데 공론과 비교하여 부의라는 말을 얘기해요. 부의. 저 부자가 뜰 부자예요. 들떠 있는 거. 부의. 들떠 있는 의론, 여론. 들떠 있는 여론. 그게 부의예요. 공론과 대조적인 것이 부의예요. 그럼 저 부의가 요즘 말하면 뭐냐? 유언비어가 부의요. 떠돌아다니는 헛소문.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유튜브 보면 어때요? 유튜브에 저도 많이 속아요. 유튜브 제목 보면 그냥 이거 완전 이상한 얘기, 막 김정은이 죽었다. 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그냥. 많이 나와요, 가짜뉴스. 그게 뭐냐면 바로 율곡 선생이 말하는 부의요. 뜬 소문. 그래서 율곡 선생은 공론과 부의는 다르다. 진정한 여론, 건전한 여론을 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여론, 그게 공론이에요. 근데 이 공론의 주체가 누구냐라면, 공론은 누가 주도적으로 만드느냐? 공론의 주체가 사림. 자, 사림이에요. 예? 공론의 주체가 누구냐? 사림이요. 사림이 누구요? 조선의 유교지식인, 조선의 유학자가 바로 사림이요. 조선의 유학자.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저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분들도 다 똑똑하셔요. 제가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고향에 가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옛날 여러분 1950년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대학생이 시골 고향에 와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모여들어서 기회조록하고 들었죠? 야, 서울 소식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연전해. 우리도 다 하는 걸 뭐. 안 그래요? 그죠? 지금은 미국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에? 미국 갔다 오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스타가 돼. 미국 갔다 온 얘기, 유럽 갔다 온 얘기 해봐요. 막. 완전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왜? 못 가본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세상에 너도 나도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아줌마도 누나도 엄마도 할머니도 이집트 갔다 오고 그리스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다. 그리고 방송에 보면 어때요? TV에. TV에 뭐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똑똑해요. 다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있죠. 우리가 지식을 안다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지식을 아는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율곡 선생님은 바로 이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림이다. 그 당시 유교 지식인들, 그들이 바로 공론을 형성하는 주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이 공론은 어떠냐? 굉장히 건전한 여론이다. 그래서 이 공론이 형성되면 거기서 뭐냐? 국시가 세워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부인은 뭐예요? 저거는 뜬소문이요. 요즘 말하면 유언비어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만약에 막 유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왜? 헛소문이. 근데 여러분들 유언비어는 언제 주로 많이 나와요? 언론 자유가 없을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없을 때.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뭐 어떻게 되느냐? 자, 국시가 세워지려면 공론이 형성돼야 하고, 공론이 형성되려면 언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시가 정립되려면 공론이 형성돼야 되고, 그런데 이 올바른 공론이 형성되려면 언로가 개방돼야 된다. 자, 언로가 뭐예요? 말길. 백성과 임금이 소통하는 방법. 소통.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언론을 뭐라고 그래요? 언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우리가 언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언론 자유가 굉장히 광범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죠. 신문, 방송, 텔레비전 또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을 해요.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백성과 임금이 소통할 방법이 거의 없었죠. 그때 바로 그 소통의 방법 하나가 뭐냐? 상소제도예요. 상소제도.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백성들의 의사를 임금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이 상소제도가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누구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평양 지생들도 나라 걱정을 했어요. 또 임금은 그 상소를 받으면 반드시 답장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탄로가 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임금은 속인 죄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이 상소제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로 개방, 말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뜻을 임금이 알고 또 임금의 뜻을 백성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통로가 바로 언로예요. 그런데 율곡 선생은 바로 뭐라 그러냐? 언로 개색이 흥망소개라. 말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 이것이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관건이 된다. 예? 요즘 말하면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국가 흥망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곡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율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입을 막고서 그 죄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게 430년 전 율곡 선생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 자유를 본격적으로 누린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88 올림픽 직전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언론 자유를 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 자유 없었어요. 우리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430년 전에 율곡 선생이 지금 뭐를 해? 예? 백성들의 입을 막고서 백성들이 좀 말 실수했다고 그걸 벌을 준다면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백성들이 한 말이 비록 좀 조리가 없고 거칠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요즘도 우리 그런 거 많죠? 대통령 욕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예?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시대에도 뭐냐, 율곡이. 백성들 중에는 별별 놈 다 있다, 이 말이요. 백성들 중에는. 그러면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 우리 임금님 나쁜 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왕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 시대에. 자, 율곡의 말을 제가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구한다는 교서를 내리셔서, 이게 무슨 냐면 언론 자유. 너희들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 나한테 올려라 이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그래서 백성들이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언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자, 어떻게? 위로는 조정의 신하로부터, 아래로는 저 백성들, 민초회까지, 안으로는 서울 장안으로부터, 밖으로는 먼 시골 구석구석까지 모두가 다 각각 시국의 패단을 다 말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뭡니까? 전 국민에게 언론 자유 주자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들만이 아니요. 조정의 신하들만 임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의 신하로부터 시골 구석의 농부, 어부, 저 산촌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누구나 다 모여 나라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고장에 훌륭한 인물이 있으니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에?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인사제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겠어요? 제가 볼 때 다 쓰는 게 누구한테 써? 자기들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내 친구, 우리 당,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동창. 지금도 제가 볼 때 아마 이런 상소제들, 현대판 상소제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주 지역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인물로 써주십시오. 에? 지금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래서 바로 율곡은 이 국시론을 얘기해요. 국시의 정립은 공론에서 나오고, 공론은
언로개방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율곡 선생은 바로 이 백성들의 이 언로는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언론 자유를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 민주정치라는 게 대의 민주정치 아니에요? 결국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5년 동안 뭐예요? 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 다스려달라고 위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시장 군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누구 뜻으로? 우리 국민이 위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이 공론, 언로개방의 이 절차라는 것은 현대 민주정치의 절차와 다를 바가 없다. 투표라는 형식만 없을 뿐이지 그 정신에 있어서는 민주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선시대 500년에 가장 대표적인 경세 유학자, 바로 율곡 이 선생, 그분의 나라 걱정과 또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분의 우국지성과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율곡 선생은 비록 시대적으로는 16세기 후반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근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경세사상은 오늘날 21세기의 오늘날 우리가 봐도 현대 민주정치에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대단히 선구적인 이론들이 많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어찌 보면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율곡에게 부끄러운 점이 없는가, 사실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